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잠깐만, 시작부터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신나서. 오늘 이제 어제는 우리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었고. 네, 자 오늘 이제 더 개장할 텐데 너무 이제 극도로 신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밤에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놀래키게 만들면 되게 실례인데 오늘 한번 용서해 주시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또 개장을 하죠. 네, 오늘 자 개장합니다. 자 오늘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이제 휴장이었죠. 어제 워싱턴 기념일로 이제 휴장이었는데요. 앞으로 2024년에 미국 시장의 휴장일이 언제 있을까? 네. 한번 쭉 다시 한번 또 체크하시면서 향후 좀 언제 내가 또 놀러 가야 되나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휴장일은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부활절인데 이때 이제 휴장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와 금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78.9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4.2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약간은 좀 뒤로 6월 달로 좀 미뤄지는 그러한 이제 시장 흐름 때문에 약간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저 이거 봤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뉴스 두 가지만 재미를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스니커즈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스니커즈 출시했고요. 가격은 399달러 하나로 한 53만 원 정도 되는 스니커즈를 출시했는데 출시를 하자마자 전부 솔드아웃 됐다. 참 정말 물론 1000켤레밖에 출시를 안 했어요. 1000켤레밖에 출시를 안 했고 예전부터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네. 이러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게 되면서 이제 스니커즈가 나왔는데 멋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비즈니스맨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벌금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 대선에 있어가지고 정말 악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이목을 이끄는 이러한 이벤트에 대선의 메시지까지 같이 얹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이런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어떤 신발인지. 신발의 이름은 절대 항복하지 않아 신발입니다. Never Surrender. 절대 항복하지 않아 하이탑 운동화입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스니커 콘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나와서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 신발에 대한 언박싱을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춘자산을 부풀려서 사기 대출, 물론 이제 프라드라고는 표현을 써서 제가 뭐 직역을 했지만 사기 대출에 대한 벌금 선고 직후에 나온 그러한 출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P통신에서는요 이게 출시가 되면서 큰 야유와 동시에 큰 환호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니커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뒷부분에는 벌금 선고를 내린 뉴욕 판사에 대해서 선거 간섭의 계략이다라는 비난까지 같이 좀 이야기하게 됐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5일 이 포르노 배우에 대한 어떤 입막음에 대한
자금,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향응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이제 총 4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큰 빨간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뉴스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멋있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미국 성조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네. 별도 박아놓고, 또 트럼프의 티도 박아놓고, 금색깔로. 정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난 사진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암호화폐의 왕. 샘 뱅크먼의 몰락은 사실 과거부터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포춘지에서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얼굴까지 딱 찍어서 암호화폐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샘 뱅크먼을 보게 되면 MIT를 졸업해서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거래소를 설립을 했죠. 한때 26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개인 자산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자산가였고요. 하지만 라이벌 임원의 어떤 고발로 인해서 재정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를 속이고 돈 세탁 혐의까지 얻게 되면서 이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금융사기 중 하나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샘 뱅크먼의 어떤 징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7개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는 징역 100년을 아마 전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네. 이러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면서 이런 사진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예, 다음 이 사진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브루클린 매크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샘 뱅크먼.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이렇게 서 계시는 분 보이시죠? 이분은 왜 근데 모자이크 처리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예, 너무 멋있어서 이 닭뼈슬이 멋있어서 놔두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샘 뱅크먼이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 좀 말랐어. 네. 예, 많이 못 먹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형님들과 같이 이렇게 찍은 모습을 최근에 이제 언론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 인물은 그렇다 치고 딱 이 인물 하면 항상 나오는 우리나라의 인물 있잖아요. 권도영. 권씨, 네. 권도영. 지금 200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이 인물을 그러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났나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권도영 씨가 이거 다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권도영 씨가 자기가 지금 몬테네그로에 있죠. 맞아요.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정치인에게 내가 불법 자금을 줬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요? 그 당시 대통령한테. 왜? 몬테네그로에 있으면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혐의는 여권 위조 혐의거든요. 예. 그걸로 있으면 안 걸리니까 징역 안 사니까. 정치범으로 하면 정치범이 되면 송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치범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범을 미국에서 데리고 가려 그래. 예. 근데 이거 우리나라 정치범이라서 지금 이거 재판해야 된다. 송환 못 하잖아요. 예. 그걸 노리고. 야. 아직 미국으로 송환될지 한국으로 송환될지가 안 정해졌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미국으로 송환되면 한 150년이지. 그쵸. 좀 징역을 오래 살 것 같고. 근데 한국으로 송환되면 얼마 안 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권도영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에 오길 바라겠죠. 한국으로 오고 싶겠죠. 네. 그리고 권도영 때문에 좀 뭔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미국으로 송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샘 뱅크먼만 얘기하면 예. 샘 뱅크먼만 얘기하면은 사실 좀 별개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또 이제 권 씨를 이야기하면 이걸 또 그러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송환 요청을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라는 고민이 생기죠. 정치범으로 잡히게끔 설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있겠죠. 야, 진짜
있겠죠. 정말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전 얼마 예. 전에 그거 팔로업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결정 안 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서 있었던 이 두 개의 뉴스는 제가 1분 안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려 했는데 벌써 12분이 지났어요.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네. 뒤에 가서 본격적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갑이 이제 열리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부진, 중국 소비가 정말 바닥을 찍었다. 네. 여러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악몽,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 주식시장의 흐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지갑이 이제는 열리나라는 이야기로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아시아에서요, 중국의 춘절이 연휴 소비, 중국의 춘절 연휴 소비가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이제 외신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춘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 소비자들 또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에 열광을 했었나라는 부분을 이제 데이터화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 박스 오피스가 박스 오피스 매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네. 블룸버그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과거에 2019년부터 2024년에 이제 5년 동안에 걸쳐서 박스 오피스에 대한 어떤 뭐 소비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차트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거의 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소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차 여행 이용도도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하늘색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네. 예,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봤을 때 2019년부터 지금 한 6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2024년 이제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최고의 또 소비 또는 최고의 어떤 여행을 또 보여줬던 그러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 인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 인출. 예, 금 인출량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는 매년 춘절 때의 금 인출량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금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좀 그 경기를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네. 또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을 주는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금 인출량이 어떤 추이를 좀 가지고 있었나라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었던 어떤 소비 여력을 네. 이제야 좀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의 관건입니다. 물론 지금은 2월 중순까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소비 지출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유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보다 보니까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런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수요가 네. 과거보다는 다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유가를 좀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동 분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와 바부 알만다브 해협에 항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최소 4척의 선박이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하나인 아덴만에서는요. 영국에 등록되어 있고 레바논에서 관리하에 있는 루비마르 화물선이 침몰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동 분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수요 증가 조짐도 다시 심리를 좀 유가 상승의 심리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설 연휴 동안에 중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3% 급증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약세를 좀 보였었던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 사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2024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동 분쟁이 좀 있지만은 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게 향후 재생 에너지가 또 우리 또 화석 연료를 좀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또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은 약간의 좀 눌러주는 그러한 효과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야금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월가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나온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래서 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하를 이번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의견입니다. 사실 10bp나 뭐 15bp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25bp를 내리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이게 저는 부동산 부양책이 이게 괜찮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네. 27명의 분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요. 25명이 5년 만기 LPR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연구개발원 애널리스트에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이 정말 큰 신호다. 다시 말해서 역사상 가장 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큰 의미를 좀 부여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조치는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대출 금리 인하가 통화나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한계에 좀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만큼 이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시사한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향후 어떤 흐름을 봐야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 중국의 소비 그리고 중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부양책 그리고 이런 LPR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끌어내려왔던 이런 부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촉매제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향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부양책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우리가 또 중국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했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요 약간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LPR을 크게 낮추고 중국 소비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상해 지수 같은 경우 0.42% 상승을 했고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는 엄청 빠졌어요. 예, 금리가 이제 금리가 하락했다, 인하했다라는 얘기도 불구하고 나서도 여러 지수가 시장을 사실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판에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부분 때문에 상승으로 좀 나왔었는데 차이나 A50 같은 경우에는 0.03%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또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심리는 도대체 어떠한가라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 사진 보고 왜 지하철역의 아저씨 사진일까 했는데 나중에 알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엔비디아. 네. 이제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는 저렇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엔비디아 주주다라는 것을 굳이 우리 얘기 안 하더라도 저 정도 팔꿈치. 팔꿈치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팔꿈치 성형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좋아하시는 분들. 저분은 태생이 엔비디아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은요. 타이타닉의 일부 장면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엔비디아 어닝스. 그래서 위에는 타이타닉호가 좀 침몰하는 그러한 사진. 밑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타이타닉 보신 분들 아시겠죠. 우리 멋있는 또 바이올린 키치는 분들, 연주자분들께서 끝까지 맞아요. 남아서 연주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엔비디아와 같이 투자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구가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미국 시장이 약간은 좀 과열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우회적으로 좀 풍자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요거는 이제 어디 뭐 일부 이제 트럭에 탄 많은 분들이 어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이 등에 엔비디아라고 써져 계신 이분이 트럭의 문에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걸 여는 순간 그죠? 그 얘기군요. 저걸 손을 잡아 당기는 순간 저 트럭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은 저 앞만 보고 있는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AMD, 애플은 어찌 될지 이거를 또 우회적으로 네. 정말 똑똑해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사진 보고도 엔비디아만 이제 좀 손잡이 잡고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 건가? 다른 분들 막 다 쓰러지고? 그게 아니네요. 근데 우리 박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가 내릴 때가 되면 손잡이를 바로 당기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우두두둑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 그냥 풍자, 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건 이제 헤드라인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극도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극도의 변동성은 보일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차트라도 좀 비슷해 보이면 전부 가져다 붙여봅니다. 맞아요. 과거에 시스코의 어마어마한 급등의 차트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 정말 시스코 정말 유명했잖아요.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막 보편화가 되니까 맞아요. 시스코는 통신 장비니까 맞아요. 야,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맞아요. 이거였었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의 시스코의 주가 상승률, 그리고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빠지고 있었던 이러한 파란색 차트를 지금 엔비디아 핑크색과 같이 붙여버렸어. 붙이게 되면서 야, 이거 봐, 비슷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뭐 여차하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심지어 나온 제가 차트를 제가 뭐 가져다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심리를 좀 대변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요. 매출은 202억 1천만 달러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EPS 추정치는 4.54달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5.9% 증가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19%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번에 EPS 추정치와 이번에 매출 예상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19% 또는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발에 대한 매출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가 가장 핵심 라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밍 부분도 여전히 그리고 핵심 사업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어떤 성장률 전체 토탈로 봤을 때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세를 이어왔는가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EPS 예상치 추이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발표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던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4년 이제 4개 분기 동안에 성장률 자체는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에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도 약간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지배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호재성 기사가 있고 앞으로 AI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그러한 부분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GPU 시장 그리고 쿠다 플랫폼에 대한 앞으로 향후 성장성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성장 궤도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의 권위자이고 게이머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GPU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외에 옴니버스,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H백에 대한 최대 4.5배 빨라진 H백에 대한 어떤 성능까지도 최근에 많은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GPU 시장도 압도적이에요. 지금 옆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모든 GPU의 어떤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게 40개 중에 36개가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그 외에 이제 AMD가 중간에 좀 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고민해볼 문제들이 좀 있죠. 미 정부의 중국 시장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봤어요. 규제 강도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걸 풀어줄지, 아니면 더 강하게 규제를 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탈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성능이 하향된 칩은 중국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현지 제조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성능이 하향된 칩을 우리가 받아봤자 현재 있는 제조업체와 그렇게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결국에는 현지 업체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 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조금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한번 이번 실적을 보면서 어떤 가이던스가 좀 나올지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이 지금 많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가를 대변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주가에 대한 괴리율이 좀 줄어들까? 즉,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과도하게 올라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주가나 아니면 PER 자체가 향후 2024년 2025년까지의 이 갭 자체가 줄어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빅테크의 기업들은 약간의 조정을 좀 줄 것이고, 그 외에 빛을 보지 못했던 나머지 기업들이 오히려 그 괴리율을 좁혀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예상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한테 좀 기회가 오는 겁니까, 이제? 빅세븐 아닌? 페이팔이 왔으면 좋겠네. 주인공은 페이팔이 될 겁니다. 됐으면 좋겠다. 주인공은 페이팔이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 많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에는 세계 3대 에어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 2024 에어쇼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화면 함께 보시면은 이제 일단 제목은 제가 보잉 덕에 물 만난 중국이라고 지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여객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쇼에서 공개가 됐고,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주문을 받겠죠. 이런 일들이 보일 텐데, 일단 제가 바탕 화면에 놓은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이제 개막식 때 우리나라 블랙 이글스, 우리나라 공군 블랙 이글스가 지금 고개 비행을 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영상이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와, 고개 영상 이게 잠깐 보면은 이게 비행기가 피디님 저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또 기술이 있대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와 샥 오다가 싹 피해서 가. 와, 이런 걸 하는데. 야, 우리나라 블랙 이글스 진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군도 정말 좋은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첫 번째 여객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C919라고 하는 여객기인데,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잖아요. 두 군데죠. 보잉과 에어버스.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주자가 출전권을 내민 겁니다. 중국의 코맥이라고 해서 중국 상용항공공사가 여객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2022년에 처음으로 완성을 한 게 바로 C919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그 가운데 통로 하나 있는
3열짜리 2개 있는 협동체 있죠? 예. 그 비행기입니다. 아. 가운데 통로가 2개 있어서 3, 4, 3 좌석 있는 거 크잖아요.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협동체, 그러니까 광동체. 네. 협동체는 가운데에 이제 그 복도 하나 있고 3열, 양쪽에? 3열 있는. 우리 저비용항공사로 동남아 갈 때 많이 그렇죠, 이용하는 그렇죠. 바로 그 모델. 네. 그 모델이 바로 C919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는 한 160명에서 뭐 좌석 조정하면 190명까지 태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바로 경쟁 기종이 핵심입니다. 자, 경쟁 기종 한번 보시죠. 에어버스의 A320 네오 그리고 보잉 737 맥스 8 이게 바로 경쟁 기종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보잉 737 맥스 9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사실 737 맥스가 추락 사고도 2번 있었고 그거 이제 회복 못 해갖고 2, 3년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예. 바로 또 팬데믹 터지고 이 기종이 바로 737 맥스인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항공 기종이 경쟁 기종이 바로 중국의 C919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항공기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과 그리고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라고 해야 되죠. 안전의 기록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항공기를 주문을 하기 때문에 야 보잉 737 맥스 지금 문제 많은데 중국에서 새로운 항공기 나왔댄다. 우리 이거 주문하자. 이렇게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요 모델에 대해서 1000대 정도가 주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내수 중국 항공사들에서 나왔고 그리고 네. 중국과 정치적으로 연관 있는 국가들에서 몇 개의 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중국과 또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필요한 국가들은 C919를 주문할 확률이 높고 근데 C919를 그렇게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AS하고 하면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결국 보잉의 이번 737 맥스 기종에 계속 연달아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C919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공간을 열어줬네.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시장이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이게 그 737 맥스의 빈 공간들 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중국과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야 에어버스랑 보잉밖에 없는데 둘 중 하나 써야지였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C919를 한 번씩 써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쓰면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737 맥스가 사고가 가져오는 여파가 예.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자동차로 좀 비교해 보면 네. 벤츠와 BMW밖에 없었어 세상에. 네. 근데 갑자기 비아디가 나왔다. 네. 비아디 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저희 그 얘기도 몇 번 했었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로봇 청소기 가운데 로봇 청소기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브랜드 맞아. 아시죠? 뭐죠? 로보락. 로보락 맞아. 그거 제품 하나가 180만 원 이렇습니다. 예. 근데 엄청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그거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당장 야 누가 중국 거 써 하게 되는데 어느새 모르게 내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요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로봇 청소기는 나를 안 죽이잖아요. 얘는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로봇 청소기 죽이는 거 아니야 나를? 우리가 이제 사실 기술이 발전하려면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상용화를 해봐야 되는데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가 737 맥스 때문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뭐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은 하면서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시점일 수도 있겠다. 나는 로봇 청소기는 추락 나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네. 로봇 청소기는 추락 안 하잖아요. 아유 청소기랑 다른 건 알죠. 우리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 예. 이게 불안하면 그냥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다. 다음 이야기. 네. 자, 미국 최대 카드사가 어딜까요? 미국 최대 카드사? JP 모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최대 카드사, 세계 최대 카드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캐피탈 원이라고 하는 카드사와 디스커버라고 하는 카드사가 합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큰 카드사인 JP 모건을 넘어서게 예. 됩니다. 가장 큰 카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거 그럼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뭐고 JP 모건은 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쉽습니다. 지금 카드사를 보면 우리가 여기 비자가 써 있잖아요. 예. 이건 카드 네트워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사의 네트워크를 당신들이, 그러니까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결제하면 이제 통신망 통해서 이 결제 내역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통신망을 뭘 쓸 거냐, 네트워크를 뭘 쓸 거냐, 그게 비자. 여기 써 있는 거. 카드 발급사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카드 네트워크사랑 카드 발급사가 따로 있는데 예. 카드 네트워크사는 비자가 세계 1위, 마스터카드가 세계 2위,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뭐 이 정도 순위, 이게 맞아요. 카드 네트워크사는요. 그리고 디스커버도 보이시죠? 디스커버 여기도 그 일정 부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디스커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 디스커버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발급사, 아까 우리가 현대카드, 우리카드, 그러면 하나카드, 롯데카드 누가 발급하냐? 그 발급사는 1위가 JP모건 체이스, 예. 2위가 시티, 3위가 캐피털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캐피털 원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커버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캐피탈 원과 디스커버가 353억 달러에 합병하기로 했다라는 예. 소식이 이번에 나오게 된 거고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합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신용카드 업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디스커버라고 하니까 캐피탈 원은 그래도 좀 들어봤어. 네. 디스커버 뭔데? 근데 또 네트워크는 또 세계 4위예요.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가 좀 큰 애인가? 알고 보니 인류 최초의 신용카드 다이너스 클럽을 만든 데가 디스커버입니다. 최초의 카드사예요. 1951년. 와. 1951년 이게 야. 바로 그 카드예요. 왼쪽에 있는 게 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로고 보셨죠? 예. 이거 옛날에 저희 요즘에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있긴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우리 카드에서 나오는 거 있긴 있는데 뭐 연회비도 한 30만 원으로 비싸요. 예.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다이너스 클럽 이거 들고 있으면 부자였거든. 예. 바로 그 다이너스 클럽을 갖고 만든 게 이 디스커버라고 하는 카드사라고 보시면 돼요. 1951년 최초에 카드를 만들었던 바로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게 디스커버. 다이너스 뜻이 이제 뭐 저녁 먹는 사람들인가? 이 시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써봐라. 돈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걸 만든 분이 1950년에 저기 식당에 이제 와이프랑 갔다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저 동업자랑 같이 우리 이거 뭔가 그 당시에 신용카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우리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제휴를 맺었던 그 가맹점이 14곳이었는데 그 14곳이 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이너스 클럽이 됐었던 거고 그게 신용카드의 시초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걸 만들었던 데가 바로 디스커버, 그리고 그 디스커버는 네트워크사도 갖고 있고 캐피탈 원은 미국에서 지금 거의 세 번째 가는 카드 발급사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 굉장한 그 신용카드 사이에 어떤 신용카드 시장에 커다란 그 구조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희가 막 이것저것 재밌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시간 또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바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